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제 외교 무대 데뷔전인 셈입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G7 현장에서 소위 번개팅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지도자의 친화력을 보여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혹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7개의 정상회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그리고 브라질, 뭐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등등에서 했고요. 그리고 방금 직전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이제 확대 정상회의 시작하셨는데 일본. 아니요, 저기 G7과 확대 정상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약간 보여지는 그림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서로 웃는 모습, 또 그러다가 룰라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동안 혹은 3년 6개월 동안 좀 제대로 된 정상 외교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것 같고요. 그럼 두 개 체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포즈나 태도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예. 어떤 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데뷔전이죠. 그리고 뭐 모두 발언은 대부분 공개가 되어서 유심히 보았는데 일단은 뭐 좀 태도가 메모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뭐 전화 통화보다 뭐 젊어 보여요라는 식의 호주 총리에게 보낸 뭐 농담 그리고 룰라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년공 스토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남아공과 우리와의 민주화 경험, 독재의서의 극복 이런 사례를 개인적 유대와 국가 간의 그 정치 발전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우리는 감히 데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무슨 신인 가수 데뷔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도지사로서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또 여러 계기에 외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생경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G7에서 이렇게 1박 3일 동안 지금 현재 7개국이랑 했고 앞으로 더 할 텐데 이렇게 3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하는 회담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기회이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대부분의 정상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덕담이든 진심이든 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룰라 그리고 뭐 멕시코, 인도 등등 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상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첫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G20로 다자회의에서 데뷔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시민의 조직된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절차에 따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불의한 정권을 탄핵했다는 것을 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그들의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어서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시기를 겪고 나니 특히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물론 현장에서 우리 대통령과 상대의 방의 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 언사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와 상대방이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이런저런 의전을 보면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이 중요한 축이고 해서 그런 걸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 번개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아까 6개 나라인가 이제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네. 했잖아요. 네. 이게 가기 전에 미리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율이 됩니까? 네, 보통?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 되어 있으니 주요 국가는 먼저 스케줄을 잡겠죠. 게다가 우리는 미국 혹은 일본 중심이니까 그들을 먼저 잡아놓고 비어있는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채워진 시간 남는 시간에 너희 정상 어때라고 미리 깔아놓고 이건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네. 라고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에 보고하죠. 지금도 알려진 바로는 브라질, 유엔 사무총장, 멕시코, 인도와의 정상회담은 예정이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지 내지는 가면서 조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표현을 그냥 즉석 예. 회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예. 그 즉석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요번 그 나라 입장에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열리는 G7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는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관세로 두들겨 맞고 있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있고 트럼프를 빨리 만나서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 중요한 국가여서 보세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 연대 그리고 정보 공유 당신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네, 있어 네. 시게 이야기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회담 대기실 혹은 만찬장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필요가 있고 그때는 정말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급거 귀국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이란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는 이유로 네. 급거 귀국의 이유를 댔는데 네. 일단 이 큰 게 뭘까요? 당연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상황이겠죠. 두 번째는 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습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의 주장에 의하면 최근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소유의 545개 타겟 시설을 폭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란은 또 약 한 200여 명의 사상자가 테헤란 도시에 나오고 있고 여러 그림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교전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군사적 긴장 관계를 상당히 높여서 주거니 받거니를 지속하면서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뭐 하메네이 뭐 암살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G7을 급하게 떠나는 모습을 연출해서 워싱턴에 도착한 후 NSC를 개최한 후 지금 CNN이나 미국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여러 리크성 보도를 보면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기서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그죠. 미국의 대이란 폭격. 여기서 대이란 폭격은 두 가지죠. 그 이란의 핵시설. 예.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제거까지. 제거. 심지어 트위터에 그렇게 썼더만요. 하메네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그는 지금 안전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를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 하면서 제거를 영어로 테이크아웃이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킬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예고 제거입니까?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이걸 정말 원했을까 혹은 원하고 있는가예요. 지금 무력 충돌 양상을. 왜냐하면 5번째 이란과 회담을 했고 6번째 회담이 소위 비핵화 회담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때려버린 거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끌려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마가 세력,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세력들도 이건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네. 중동에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뭐 경제적으로 안 좋잖아요.라는 여론도 있어서 저는 뭐 저울질, 신중 이거지만 좀 더 상황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그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은 G7 정상회의가 개막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건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애당초 그럼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다가 돼야 되는데 왔다가 급거 귀국이면 뭔가 돌발 변수가 나왔다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캐나다의 입장에서 보면 G7의 흥행에 타격을 입은 거죠. 사실 김 빠졌죠. 사실 미국을 보러 요번에 네. 많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온 것인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G7과 이러한 다자회의를 중간에 소위 이탈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처음이 아니에요? 예, G7 또 공교롭게 캐나다에서 있었을 때 1기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소위 나토의 혹은 유럽의 방위비 당군 가지고 세게 소위 유럽 지도자들과 붙었었을 때도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 걸 싫어합니까? 그리고 다자회의 뭐 아세안 플러스 그러니까 EAS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회담에서도 펜스 부통령을 많이 보낸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놀라운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케이스가 있어서 뭔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주목을 했지만 밤새 들어온 뉴스를 종합해 볼 때 NSC를 개최했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띄어서 지금 이란을 계속 압박하는 모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뭔가 좀 급변하는 모양새는 좀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뭐 급박한 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걸 뒤에. 우리가 예상을 했죠. 바로 뒤에. 예. 근데 나온 거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모르죠. 뭐 제 생각에는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했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벤스 부통령의 이란 파견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주목해 봐야죠. 각도를 돌려서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은 안 열렸어요. 우리로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역으로 잘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메시지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저희 잘못이 아니라 우린 도착하고 나서 이제 회담 준비하고 있는데 급거 트럼프 대통령이 기육한 거 아닙니까? 사실 G7은 미국만 보러 가는 거 아니죠. 그렇죠. G7에 초청국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G7의 판단에 의하면 세계 경제나 주요 아젠다에 공헌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보너스로 한일, 한미 그리고 우리 우호국가 회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점에서 뭐 아쉽긴 하나 그 지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제대로 해야 된다. 하려면 특히 첫 회담이니만큼 백악관에서 멋있는 의전 받으며 그리고 한미 정상 공동선언을 명확히 작성하여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미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블루프린트를 내놔야 되는 회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약식 회담으로 혹은 약식 회담이 안 됐다고 하여 이것을 뭐 G7의 참여 의미가 절하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된 게 우리 입장에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돌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트럼프식 발언들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또 일방적으로 막 얘기할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매우 정지되고 컨트롤된 상황을 연출해야 되는데 특히 트럼프 이기던 게 힘들어서. 근데 요번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를 만날 이제 그 기회는 없어졌는데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만약에 참석한다면 여기서는 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 형식이 가능하겠죠. 소위 사이드라인, 그 옆에서 잠시 약식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만찬장 혹은 뭐 대기실에서 조우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죠. 한 가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토 회의에서는 저희가 절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 파트너국으로 회원국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토는 군사회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회담이고 우리에게도 외교적으로 중요하긴 하나 정권 초기를 지금 관리하거나 빨리 헤쳐나가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자 외교, 다자 정상회의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뜻을 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나토 정상회의에 안 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여기 왔다가 또 급거 귀국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상존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대로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본국을 떠나기 힘들 뿐더러 물론 외교적으로 나토와의 협력 강화 이건데 지금 트럼프의 기본적인 나토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나토 너희들은 무임승차자야 빨리 돈 더 내 이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향후 일테면 미국 때문에 나토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나 좀 상황을 주시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8시 8분에 속보가 떴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기를 한일 정상이 북한 문제 등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유지 발전시키자라고 합의를 했다. 그다음에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했거든요.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 기간하고 메시지가 상당히 달라 보여요. 아, 달라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소위 중국을 암시하는 듯한 소위 일본식 미국식 메시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북한 문제 관리 그리고 안정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메시지가 달라 보이고요. 저는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는 우리가 탓할 필요가 없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견인하느냐.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없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도 우리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은 추진해 나가되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그런 쪽으로 견인하게 된다면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속보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사를 언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뭐 이 자리에서 과거사 언급할 그런 계제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한일 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라는 표현을 모두 발언에 쓰셨더라고요. 예. 뭐 아마 그것이 암시하는 바는 뭐 과거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으나, 네. 그러니까 외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한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일 관계 좋아요. 앞으로 미래로 협력합시다. 아유 대통령님, 총리님 오랜만에 뵈니 처음으로 뵈니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식의 당연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공고함을 보여주고 또 일면식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겠죠. 30여 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이른바 제3자 대위 변제 문제라든지 네.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지켜봐야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그건 그거대로 풀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요. 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요. 아무튼 뭐 이제 뭐 약식 회담이었다라는 어떤 그 형식의 특성도 좀 고려를 네. 해서 여기서 뭐 모든 어떤 뭐 현안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자리는 아니었던 것 맞습니다. 같고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보면 좀 될 아니 것 뭐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12일, 13일 그나저나 네. G7 정상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 입장에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캐나다가 지금 요번에 아젠다로 세게 민 것이 당연히 우리가 수긍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초대한 것이고 AI와 국제 정세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이거 우리 상당히 할 말 많거든요. 그리고 공급망 안정, 예.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라 예. 특히 경제 안보 세션에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소위 1대 6의 구도를 연출하고 싶었는데 그것이라서 트럼프 혹시 귀국 모르죠. 뭐 그들의 속내음은. 예.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로 지금 다 귀결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갈 거라고 전망하세요? 지금 아마도 전면전을 하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전면전이라 하면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을 공습하는 상황까지 연출되면 그게 전면전이다. 예, 그러면 당연히 중동 세상이 순위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고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이긴 하나. 그래서 이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반감, 그렇죠. 그리고 중동 지역의 정세 혼란으로 인한 유가와 그리고 경제 혼란 이미 가중되어 있지만 네.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그러한 부담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국제적 정통성이 얼마나 취약일지를 고려해 보면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핵시설 파괴라든지 하메네이 제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수위를 완전히 넘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라크 전쟁 때 그것의 정권 교체, 리짐 체인지라고 해서 후세인 정권을 사실 군사적으로 교체한 거거든요. 그 이후의 후과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이란은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국가인데 왜냐하면 한 문명이 한 국가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이 페르시아 국가 이란이 된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있는 종교적 힘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고 또 이슬람 국가의 연대는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평가한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만 접근하게 된다면 지금도 소위 대서양 연대가 약한데 유럽과 미국 연대가 약한데 그건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핵시설 완전 파괴나 하메네이 제거까지 갔다고 쳐요. 그러면 주변의 중동 국가들 반응은 어떨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 소위 친이란 소위 세력들의 반기 혹은 대항 그리고 사우디를 기점으로 한 소위 수니파들의 냉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흘러나오는 보도들이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제어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으나 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언론전 혹은 여론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일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종교 지도자까지 제거한 상황이라면 저는 중동 정세는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임계점을 넘은 거라고 보세요? 게다가 이란의 지정학적 위치가 호르무즈 해협이 있어서 우리도 큰 타격을 맺을 겁니다. 그렇죠. 적게는 38%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많게는 40에서 절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들이 다 그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폭풍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란 핵시설을 완전 파괴로 간다면 미국 내 여론이나 이런 데 또 이제 북한 그럼 핵시설은 어떨 거냐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란과 북한은 정말 다른데 이 학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은 북한의 과거다. 과거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란은 현재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여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핵은 없고. 근데 북한은 이미 핵을 다 가지고 있고 플루토늄과 삼중수소까지 활용하여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핵화에 관심 있는 학계 혹은 정책 전문가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란을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지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1기 때는 파기했지만 2기 때 이제 협상을 한 것이고 그간 이란에서 나왔던 메시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좀 애석하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접근법과 북한에 대한 접근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란이 제3국 통해서 긴급하게 휴전 제안했다는데 이걸 그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아니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전은 교전대로 하되 휴전하자라고 외교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뒤로는 또 그러니까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협상파에서는 그걸 걸어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될 텐데. 그렇죠. 두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최정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